안녕하세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6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말에 어르신들이 자식 농사만 잘 지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전 특히나 며느리 복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날 새는 줄도 모를 정도랍니다. 오늘 이 사연을 적으며 우리 착한 며느리 자랑 좀 해보려고요. 팔불출 시어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전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논밭밖에 없던 깡촌이었고 부모 형제들 모두 배움이 짧아 당장 출세보단 먹고 사는데 바빴죠. 그런 제가 같은 고향 출신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로 왔는데 정말이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별천지였어요.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 눈앞에 아주 팽팽 돌 정도였다니까요. 그 낯선 곳에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집으로 작은 단칸방을 하나 얻은 후 곧장 일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택배 일을 시작했고 전 식당에서 설거지며 서빙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어깨 좀 이리 내봐요. 내가 좀 주물러 줄 테니까. 아유, 단단히도 뭉쳤네. 난 괜찮아. 그나저나 임자 손등 다 터진 것 좀 봐.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둘이 아등바등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둘이나 낳았네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더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아이들부터 먹이고 입을 게 부족해도 아이들 옷부터 챙겼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남은 찬밥을 먹더라도 아이들한텐 늘 따순 밥을 먹이려고 했죠. 기특한 우리 큰아들은 그런 부모 마음을 아는지 공부도 곧잘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짜잔, 이거 보세요. 상장도 받았어요. 저희 큰아들 명훈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운 아이였답니다. 제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이란 말을 들었죠. 그런데 이런 큰아들과 다르게 저희 둘째 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여서 그저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커갈수록 공부보단 밖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끔은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답니다. 너 요즘 누구랑 다니는 거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지. 어제도 늦게 들어왔지? 너 공부는 아예 놔버린 거야? 엄마 맨날 공부. 나도 좀 놀면 안 돼?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으면 오빠나 시켜. 딸은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반항기 가득한 모습을 보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사춘기 딸을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고민이 많은 절 보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주자고 하더군요. 여보, 안 그래도 사춘기로 예민한 애를 너무 다그치지 마. 아직 어린데 조금은 지켜보자고. 자기도 머리가 크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남편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쉽게 놓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에 정말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네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그나마 저희 집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가 싶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전 지금도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뛰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착실하게 일과 가족밖에 모르던 제 남편은 배달일 하던 중 역주행에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한참이나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절 위로해 준 게 제 남편이었어요. 힘든 수술을 끝내고 한참이 지나 정신을 차린 남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임자, 울지 마. 나 괜찮아. 이렇게 아직 살아있잖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라지는 법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바로 사고 당사자인 남편일 텐데 남편은 끝까지 절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지면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었네요. 그 와중에 둘째 딸은 절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엄마, 나 어차피 대학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장사나 할래. 이참에 가게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엄마 돈 좀 있어?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해. 일단 학교가 전문대라도 알아보면 갈 데가 있을 거야. 오빤 공부한다고 용돈이다 학비다 주면서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줘. 나 대학 안 갈 거니까 차라리 그 돈 주라고. 그날 저와 딸아이는 집안이 발칵 뒤집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저도 말리다가 지쳐버렸네요. 남편도 옆에서 말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매일 정말 전쟁같이 싸우다 결국 저 마음이 약해져 가게 보증금으로 쓰라며 남편 사고 보험금으로 나온 목돈을 내주고 말았네요. 그래도 저도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딸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더군요. 도대체 어디다 그 큰 돈을 쓴 건지 제가 딸이 가게를 차린다는 곳에 가봤더니 거긴 엄연히 남의 영업장이더라고요. 전 당장 딸아이를 불러 물었어요. 그러자 딸의 말이 가관이더군요. 그거? 아니 사실 사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 투자도 좀 하고 그랬어. 금방 불려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투자? 무슨 투자?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나라고 뭐 그 돈 날리고 싶었겠어? 엄마, 말 나온 김에 나 딱 1,000만 원만 더 해주면 안 될까?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야. 내 친구도 그걸로 엄청 돈 많이 벌었대. 알고 보니 딸은 이미 남편 사고보험금 대부분을 써버린 뒤였고 뻔뻔하게도 또 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인간이니? 너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맞아?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네 아빠 다리랑 바꾼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 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도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오빠가 학비 쓸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맨날 나만 잘못됐고 나만 문제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집구석에 살고 싶겠냐고. 그런데 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못난 녀석이 저지른 잘못은 온전히 저희 책임이 되었네요. 저희 큰아들은 동생이 날린 돈을 메고 보겠다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명우야,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공부만 하라고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외 알바가 많이 늘어서 편하게 용돈벌이 하는 걸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더는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쯤 흘렀을까요? 저는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작은 설렁탕집을 하나 열게 되었어요. 테이블도 몇 개 없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저희에겐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나와 국을 끓이고 뼈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참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도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당신 국물간 좀 봐줄래? 내 입엔 좀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아니야, 딱 좋아. 부족하면 각자 소금간 해드시라고 하면 되지. 지금이 최고야, 최고. 그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친 덕분에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저희 아들도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쯤 흘러 아들 녀석이 저희 가게로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처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찌나 예뻤는지요. 단정한 옷차림에 눈빛은 참 맑고 선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전 한눈에도 며느리감으로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홍태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그래, 어서 오려무나. 우리 아들이 참 복도 많지. 어떻게 이렇게 참한 아가씨 만났대? 우리도 앞으로 잘 부탁해. 그 뒤로도 자주 얼굴도 보고 밥도 먹다 보니 예비 며느리의 딱한 사정도 듣게 되었네요. 참 젊은 아가씨가 살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때 어머니마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고 하나 다름없이 외롭게 자랐고요.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 외할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역시 집을 나가자마자 금방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엔 저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휴, 세상에 이런 딱한 경우가 있나. 이 험한 세상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고생 많았겠어. 전 예비 며느리가 너무 딱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게 너무나 대견하더라고요. 한편으론 문득 집을 나가버린 제 딸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괜찮아요. 절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준 오빠도 만났고 이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다, 맞아. 이제는 우리 막내딸이고 우리 식구야.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러자 예비 며느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고 짠하던지 전 정말 예비 며느리 엄마가 되어주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큰아들과 며느린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가족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저희 며느린 정말 보기 드문 효부였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아이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답니다. 어쩜 이렇게 선하고 바른 사람이 있는지 저희 며느리 보며 새삼 느끼게 되었다니까요. 그 당시 며느린 교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 몸도 마음도 힘들 텐데 퇴근만 하면 곧장 저희 설렁탕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전 그게 마음에 걸려 몇 번이고 며느리 말렸죠. 어머님, 제가 주문 받을게요. 어머님 카운터에 좀 앉아 계세요. 아유, 넌 평일 내내 일하고 힘들 텐데 또 뭐하러 나왔어. 그냥 집에서 좀 쉬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며느린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휴, 전 가게 나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심심하다니까요. 그이도 이따 가게로 오기로 했어요. 우리 가게 정리하고 같이 야식 먹을까요? 전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군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느린 가게에 오자마자 또 말 끝나기 무섭게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설거지를 척척 해치우고 틈만 나면 제 옆에 와 이것저것 묻기도 했죠. 어머님, 대체 겉절이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맛있어요? 왜 제가 하면 어머님 해주시는 그 맛이 안 날까요? 그렇게 말하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귀엽게 주르는데 전 웃음이 나서 혼났네요.
당연하지. 내가 식당 경력이 몇 년인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 손끝이 야무져서 몇 번 해보면 금방 배울 거야. 자,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그러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참 진지해 저도 더 정성껏 알려주었고요. 정말 고맙게도 며느리는 시아버진 저희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시아버지가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할까 봐 며느리 시간이 날 때마다 팔짱을 끼고 동네 산책을 나가더군요. 천천히 걷는 제 남편의 속도에 맞춰서요. 그렇게 짧게라도 산책을 하고 오면 퉁퉁 부은 시아버지 다리를 야무지게 주물러 주기도 했고요. 아버님,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버님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배우 닮으신 것 같아요. 그 누구였지? 주인공 많이 하셨던 분. 그렇게 며느리가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면 남편의 표정도 금세 밝아지더라고요. 누구 말이냐? 신성일, 남궁원. 이래봬도 내가 젊었을 땐 동네에서 미남으로 유명했다고? 그걸 우리 며느리가 딱 알아보는구만. 아유, 새아가, 너희 시아버지 괜히 띄워주지 마라. 하루 종일 그 얘기 하실라. 아유, 왜요? 어머님 보시기에도 저희 아버님 정말 미남이시잖아요. 이렇게 저희 며느리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금세 밝아지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이렇게 집이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살에 심하게 걸려 며칠 알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도 못 나가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도 며느리는 열일 제쳐두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약도 챙겨주고 직접 주물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기도 했네요. 어머님, 조금만 더 드세요. 그래야 약도 드시고 얼른 일어나시죠. 솔직히 말해 제 친딸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더군요. 또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저희 며느리는 참 검소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명절이나 저희 부부 생일 때가 되면 늘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곤 했죠. 평소에 자기 옷은 안 사 입어도 저희 부부에겐 항상 제일 좋은 걸 챙겨왔답니다. 옷이며 건강식품이며 하나같이 신경 써서 고른 티가 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명호 씨랑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앞으로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자꾸나. 그 이후로 며느리 나이까지 낳고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을 주었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행복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던 그 무렵 저희 집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 가게가 북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네요. 그건 바로 오래전 집을 나갔던 제 딸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집을 나갔던 딸아이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은 지저분하고 얼굴은 수척해져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명신이 맞지? 너 이때까지 어디 있다가 그래, 그동안 잘 살았어? 근데 꼴은 또 왜 이래? 그런데 딸은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나 죽게 생겼어. 당장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주면 안 돼? 가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엄마 딸이잖아. 그럼 내 목도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딸이 횡설수설하며 돈을 달라고 하니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자 딸은 더더욱 난동을 부렸답니다. 엄마 아빠 딸이 당장 죽겠다는데 누나 나 깜짝 안 해?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진짜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자 가게 안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What are we stuck on?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주방에 있던 며느리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늘 부드럽고 웃던 얼굴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죠. 며느리 딸의 팔을 붙잡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 부려요? 뭐? 넌 또 뭐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오빠랑 결혼한 모양인데 어디서 참견이야? 비켜. 나무 빠지라고. 그러면서 딸아이는 며느리 밀치려 힘을 쓰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 걸음도 밀리지 않고 더 단호하게 말했죠. 여기 어머님 아버님 피땀 흘려 일구신 가게예요. 아가씨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지 잊으셨어요? 한 번만 더 두 분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하시면 나야말로 가만 안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그대로 딸을 가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딸은 밖에서도 계속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가세요.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그 말에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욕설을 퍼붓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그런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제가 아무리 막 나간 애라도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지경이 됐나 모르겠다.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딸은 몇 번이나 가게에 찾아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 앞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앞에 나섰습니다. 아가씨, 저번처럼 또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요? 당장 그만둬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네요. 한편으론 제 딸이 저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또 한편으론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놀라운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제가 아가씨께 돈을 조금 해드렸어요. 다시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다짐도 받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휴, 어머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해줬어.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가씨가 계속 저러고 있으면 두 분 마음이 제일 지옥이잖아요. 제가 모아둔 돈 중에 1,000만 원 정도 아가씨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고 줬어요. 대신 가게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며느린 오히려 제 마음이 상했을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못한 일을 며느리가 대신 해준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목이 메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왜 그랬니? 어? 왜 그랬어? 아휴, 네가 우리 집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고맙다 어머마.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온 천사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둘째 아이까지 낳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이 평화가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렇게나 믿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언제나 먼저 안부전을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목소리로 대답만 겨우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통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어쩌다 통화가 돼도 바쁘다며 금방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오지도 않았죠.
저도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애들도 둘이나 있고 직장일도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 점점 저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군요.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변했다고 느낀 건 저희 남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한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조금 늦는다고 먼저 모여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며느리 기다리며 밥도 안 먹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밤이 늦어서야 며느리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마, 너 지금 대체 어디니?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이나 주지? 가족들 전부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제가 참다 한 소리를 했더니 생전 그러지 않던 며느리가 약간 짜증을 내는 거 있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러게 제가 저 기다리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전화 먼저 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화가 나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들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와 냉전 상태가 되었죠. 물론 그 뒤로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긴 했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반찬을 해서 며느리 집에 간 적이 있었네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오셨어요 하며 문을 열자마자 반겨주던 며느리였는데 역시나 그날은 전혀 다르더군요. 제가 아들 집에 가보니 집안은 잔뜩 어질러져 있었고 늘 깔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며느린 절 본 채만 취하며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긴커녕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오시죠. 제가 집에 없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전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괜히 민망해져서 가져온 반찬만 내려놓고 금방 나와버렸네요. 전 집에 오는 길에 대체 뭐가 우리 며느리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싶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네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 늦은 시각에 가게 문을 정리하려고 하는 중인데 아들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오는 겁니다. 엄마,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술? 갑자기 무슨 술? 너 무슨 일 있어? 그때 아들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소주를 꺼내 한 병을 그대로 비워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네요. 아들은 그 뒤로 한참 술만 마시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집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뭐 어머니랑 싸우기라도 했어? 집사람이 요즘 도통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애 유치원 하원도 자꾸 까먹고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 자꾸 베란다 나가 몰래 통화를 하길래 살짝 엿들어봤더니 어떤 남자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명우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혹시 어머한테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 지 시아버지 생신을 까먹을 애가 아닌데 오지도 않고 요즘에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저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기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자다가 누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한참을 소곤대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냥 스팸 전화라고 하는데 눈동자가 막 떨리는 게 딱 거짓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그날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제게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보세요. 그건 며느리가 쓰던 가계부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늘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던 며느리는 항상 가계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엔 저희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사람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설마 어머니 우리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다는 거야? 엄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난 집사람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난다고 하면 전 어떡해요? 아들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전 그런 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전 한숨도 잘 수 없었답니다. 눈을 감으면 다른 놈 곁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폭풍 전야 같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먼저 연락도 잘 없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목소리까지 밝더라고요. 어머님, 곧 김장철인데 아직 준비 안 하셨죠? 저랑 같이 시장 가실래요? 애들이 그래도 백김치는 조금씩 먹던데 백김치도 이번에 할까 봐요. 전과 같이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속도 모르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너 요즘 바쁘다며?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어머님, 김장 언제 하실래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다 할게요. 그 목소린 분명 제가 알던 다정하고 살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튼 뒤였으니까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갑자기 이래?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그래, 그럼 식당으로 와라. 같이 하자. 솔직히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김장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아침 일찍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뱃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절 대하는 모습도 일하는 것도 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전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며칠 전 술에 취한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 집사람이 딴 주머니 찾는지 모르는 남자한테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요. 저 이제 그 여자 못 믿겠어요. 그러니 며느리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더군요. 그렇게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저찌 김장이 끝나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끝까지 열심히 김치를 담더니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아니, 너 갑자기 어딜 가는 거니? 누구한테 온 전화인데? 그게요. 갑자기 직장 일이 생겨서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뒷정리 못하고 가서 죄송해요. 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전 황당해서 벙찌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뛰쳐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테이블에 지갑을 좀 놓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가지러 갈 거니까 그거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절대요. 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손도 대지 마세요. 며느리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 그때 며느리 지갑 속에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 저희를 기만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아들을 식당으로 불렀답니다. 아들은 총알 택시라도 탔는지 10분도 안 지나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더라고요. 아들과 전 한동안 테이블에 놓인 며느리의 지갑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엄마, 그냥 열어봐요.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 지갑을 열었다간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아 망설였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엔 결론이 나 있었답니다. 결국 전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지갑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쿵쿵 뛰어 손까지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지갑 안에 들어있던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답니다. 지갑 안에 있던 건 어떤 남자의 낡은 사진 한 장과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뭉치였어요. 전 이게 뭔가 싶어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나이가 꽤 들어 보였고 옛날에 찍은 듯 색이 바랜 상태였거든요. 아들 역시 놀랐는지 급하게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영수증들이 전부 병원에서 끊은 것들이었어요. 입원비, 수술비, 약값, 검사비 하나같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었고 날짜도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이게 다 뭐냐? 어머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은 지갑을 더 사사지 살펴보더라고요. 그러자 안쪽 주머니에 접힌 쪽지 하나가 나오더군요. 아들이 그 쪽지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 글자씩 읽어보았죠.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나타난 애를 용서해다오. 도저히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그래도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구나. 사랑한다 내 딸 태경아. 이게 뭐야? 사돈 어르신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아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쓰신 편지인지.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얼굴이 아주 땀범벅이더군요.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어머니, 제 지갑 열어보신 거예요? 예, 어머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다오. 대체 이게 다 뭐야? 그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네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 결국 울먹이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며느리 다시 한동안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집 나가신 거 맞아요.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니었대요. 저도 얼마 전까진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어요. 분명히 외할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기암인데 딸인 절 급하게 찾고 계시다고요. 며느리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가려고 했어요. 솔직히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저희 가족을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초라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돈 어른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며느리 외가 식구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이었더군요. 사돈 어른은 아주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가 식구들과 계속 갈등이 있던 모양입니다. 돈 문제로 자주 싸우기도 했고요. 며느리 외삼촌과 외할머니는 걸핏하면 돈을 달라며 사위인 사돈 어른을 그렇게 닥달했었다고 해요. 급기야 사돈 어른이 피땀 흘려 일군 사업 자금을 대부분 말아먹고 그걸로도 모자라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하셨다네요.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셨을지. 외할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능력도 없는 게 어디 우리 딸이랑 사느냐며 아버지 벌레 보듯 무시하셨대요. 저희 외삼촌은 동네에서 건달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체격이 큰 사람이 가뜩이나 마른 저희 아버지를 때리기까지 하면서요. 건달 출신이었던 며느리 외삼촌은 키가 160이 겨우 넘는 사돈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면 사부인께서는 그때 뭐하고 계셨대? 사부인이라도 가운데서 좀 알려보시지. 사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늘 꾸미기 좋아하고 하루라도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빨간 립스틱을 꺼내 바르는 날이면
오늘도 외박하시겠군 할 정도였대요. 심지어 사부인은 하루가 멀다고 남자를 갈아치우며 숱하게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어찌나 남성 편력이 유명했던지 사돈 어른께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셨대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바람만은 피우지 말아달라면서요. 그런데도 사부인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네요. 그러다 결국 사돈 어른이 빈털터리가 되자 외가 식구들은 다시는 딸을 찾아오지 말라며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나가고 나서도 남자들 만나고 다녔어요. 외할머니 그걸 다 알고도 저에게 아빠님이 죽었으니 다신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전 아빠가 정말 절 버리고 나간 뒤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없자마자 돈 날 구멍이 없었는지 제가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 다니는 걸 알면서도 외할머니가 저만 보면 어찌나 돈을 달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공장아까지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 보니 며느린 친정엄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정말 본인이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몇 달 전 놀랍게도 사돈 어른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다는 걸 듣고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믿었어요. 몇 번이고 그냥 끊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전화가 하도 간절해서 들어보니 정말 저희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돈 어른은 집에서 쫓겨난 뒤 충격으로 무려 8년이나 노숙자로 사시다 우연히 귀인을 만나 흔히 말하는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술을 배워 현장 소장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게 또 무슨 불행인지 말기암 환자가 되어 딸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며느린 사돈 어른이 딸에게 해가 될까봐 25년을 숨어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평생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았답니다. 아휴, 사돈 어른께서 그런 모진 세월을 견디셨다니 내 마음이 다 미어지는구나. 아이 왜 근데 넌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진즉 알았다면 너 혼자 가슴 아리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전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장인어른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화만 내고 당신을 믿어주지 못했어. 난 인간도 아니야. 다들 제가 돈을 밖으로 빼돌린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오해받고 있던 거 알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예민하고 수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며느리 그러며 사실 매달 친정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아들이 의심했던 그 정체 모를 송금 내역도 실은 사돈 어른께 보낸 병원비였나 봐요. 밤늦게 걸려온 전화 역시 위독해진 사돈 어른의 상태를 알리는 병원에 다급한 연락이었고요. 그 모든 얘기를 털어놓고 며느리는 서러움이 터진 듯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깊은 속내도 모르고 며느리를 의심했던 스스로가 너무나 짐승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껴안고 미안하다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저도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여보, 날 원망해. 차라리 너 같은 게 무슨 남편이냐고 욕을 해줘. 아니야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가 분명 돌아가셨다고 말했는데 이제와 갑자기 말기암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게 행여 모두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거든.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가족들을 믿지 못했었나 봐요. 이럴 게 아니라 당장 사돈 계신 병원에 당장 가보자.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겠니. 전 아들과 함께 서둘러 사돈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며느리의 손을 한시도 놓지 못했어요. 진작에 이 손을 잡아줘서 했는데 정말이지 엄청난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고 저흰 죄인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저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인사하세요. 그때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사돈어른은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마른 몸을 일으키려고 하시더군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저 태경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아이, 저희 딸 시어머니 되신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야말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태경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제가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야 이 사이가 인사 올립니다. 아들은 사돈어른 앞에 바로 큰절을 올리더군요. 이사가 왜 이러나? 자네가 말로만 듣던 우리 사이로구만. 우리 태경이가 어찌나 신랑 자랑을 하던지 내가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날 만나러 와줘서 고맙네. 사돈은 힘겨운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절 반겨주셨어요. 얘기를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비로서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죽기 전에 저희 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주민번호만 알면 사람 찾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우리 딸이 못난 애비를 원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네요. 그러자 아들은 사돈 앞에 고개 푹 숙인 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전 곁에서 의심이 나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아들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에 감사하며 사돈 어른께 굳게 약속했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마세요. 태경인 제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저희가 앞으로 병원비며 간병비며 책임질 테니까 부디 마음 편히 치료 잘 받으세요. 얼른 기운 차리셔서 저희 가게 설렁탕 한 그릇 드시러 오셔야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사돈의 병실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도 종종 사돈 어른의 병실을 찾아 같이 바둑도 두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사돈은 원래라면 3개월도 못 사신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지만 며느리의 정성 덕분인지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티셨네요. 가끔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원래 사시던 집에 계시기도 하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시간을 잘 견디셨답니다. 저도 며느리와 함께 사돈 어른이 사신다는 집에 가보았는데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낡고 작은 원룸에 살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돈이 며느리와 저희 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태경아, 그리고 정서봐, 이거 밖에 나.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돈이잖아요. 그래,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너 아빠가 이런 원룸에 산다고 걱정 많이 했었지? 이건 내가 지난 25년간 모은 돈이야. 중간에 사기만 안 당했어도 더 많이 모았을 텐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놀랍게도 그 통장엔 무려 4억 7천이라는 거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사돈은 평생 본인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식에게 남겨줄 몫이라고 생각하며 사신 모양이었어요. 사돈은 평생 본인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식에게 남겨줄 몫이라고 생각하며 아끼며 사신 모양이었어요. 장인어른,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닐세, 둘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나. 그동안 내 병원비다 약값이다 쓰면서 고생 많이 했지. 보니까 둘 형편도 애들 키우면 녹록지가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저기 묶인 돈이 많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 미안하네. 이 돈은 그동안 애비로서 장인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 죄스러운 마음이다 생각하고 받아주게나.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가 왜 해주신 게 없어요. 절 이 세상에 낳아주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 곁에 계셔주셨잖아요. 아빠는 존재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고 제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사돈 어른은 3년을 더 곁에 머무시다 7개월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저희 며느리와 함께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드렸죠. 며느리는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후련하다고 하거든요. 저에겐 며느리 일심했던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죄스러움으로 남았지만 그 덕에 가족이란 이름의 무게를 다시금 24 chunky as fuck.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24. 어머마, 앞으로 우리 좋은 일 힘든 일 전부 털어놓고 살자. 서로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며 살자고. 그게 가족 아니겠니?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서로 We've got some 보듬으면서 serious 아껴주면서요. cleaning to do.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도 하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이 없으시길 Yeah, I'm 바라겠습니다. finally home.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조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면서요. 그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